네, 이탈리아의 한 시골 마을이요. 올해 그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실망한 그 미국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 와서 살아라. 집 한 채 1유로에 팔겠다라는 것입니다. 1유로면 한 지금 뭐 거의 1달러 조금 넘어요. 1달러 한 5센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미국의 그 많은 그 민주당 쪽이겠죠. 아무래도 이번에 그 트럼프 당선인 결과에 스트레스를 받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탈리아로 와라라면서 이민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선거 스트레스를 자극하려는 의도입니다. 자, CNN 방송을 보니까요, 이탈리아 사르데나 섬에 울롤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뭐 크지 않고 또 유명하지 않은 그런 시이긴 합니다만은 이탈리아 사르데나 섬에 울롤라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최근에 그 미국인들을 겨냥한 그 이민 홍보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 지치셨나요? 새로운 기회가 보장되면서도 균형 잡힌 삶을 찾으시나요? 이제 사르데냐의 천국에서 유럽으로의 탈출을 시작할 때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뭐 천국까지는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있는데요. 국제 정치에 지금 뭐 치가 떨리시나요? 이런 거 뭐 특별히 그 디테일하게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얘기니까 뭐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실망하셔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영어 문구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방문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소 1유로, 그러니까 약 한 1달러 5센트, 1달러 50센트도 아니에요. 1달러 5센트면 이 울롤라이시에서 집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방문하고 계약하는 문제, 뭐 행정 절차 등등등 필요한 단계마다 우리가 모든 도움을 제공하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울롤라이 시장은 CNN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명시적으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시에 유치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 이민을 가려고 하는 그 수요에 부응하려고 웹사이트를 그래서 영어로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 시장은요, 누구보다도 미국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면서 미국인들에게 패스트 트랙 절차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이민하려면 각종 서류나 무슨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이주 허가 뭐 이런 문제, 그런 비자.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하게 다 발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집도 1달러. 자, 그러면서 최근까지 38,000여 건의 문의를 접수했는데 대부분 미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때 2,250명이었던 이 울롤라이의 주민들은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나갔답니다. 그래서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또 출산율 저하 등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그 당시에 절반 수준인 한 1,150명 정도까지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공간도 많이 남고 실제로 빈집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무언가 좀 사람들을 채워야 하는 그런 그 당면 과제가 이 시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시 당국은 지난 2018년 비어있는 그 민가들을 활용해서 적게는 1유로만 내면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이른바 1유로 하우스, 1유로 하우스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려는 이 지방정부의 처절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이제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탈리아 안에서도요. 그런데 이제는 이탈리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해서 아예 이번 선거 결과에 실망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뭐 1년 아니면 미국 대통령 다시 말해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한 4년 동안 뭐 이렇게 나와 살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만 집의 크기나 뭐 집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뭐 깨끗한지 뭐 많이 헐었는지 뭐 이런 상태에 따라서 가격은 좀 천차만별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가구까지 모두 갖춰서 즉시 입주가 가능한 조금 럭셔리한 그런 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1유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고 좋은 집이라고 하면 한 10만 유로. 그러니까 이제 1유로는 그야말로 좀 살기 쉽지 않은 그런 집이죠. 상징적인 뭐 가격을 붙여놨을 테니까. 하지만 이제 정말로 미국에서 살던 것만큼 큰 불편 없이 좀 깨끗하고 어느 정도 럭셔리하고 그리고 뭐 가구 같은 게 다 배치되어 있고 퍼니시드죠, 완전히. 그런 경우에는 최대 10만 유로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따지면 그래도 뭐 이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약 10만 5천 달러.
한 10만 5천 달러면은 충분히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여전히 싼 가격이죠. 자, 과연 얼마나 많은 그 선거 스트레스를 겪는 미국인들이 이곳 이탈리아 섬으로 이주를 할지 사실은 뭐 미지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세간에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유로로 집을 살 수 있는 이탈리아의 한 마을이 있는가 하면요. 평균 집값이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미국의 지역들도 있습니다. 흔치는 않죠. 이게 이제 평균이 집값이 100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아마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이 한 35만, 40, 그 사이일 겁니다. 30, 한 7, 8만, 40만이 채 안 될 겁니다. 평균 집값이니까. 그런데 평균이 100만 달러다라면 대단히 높은 거죠. 바로 이것 캘리포니아가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의 집값이 그런데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샘플 케이스로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평균 집값 추세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주택시장의 중간 주택 가격과 옛날에는 이제 평균 가격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중간 주택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어찌 보면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뭐 얘기하면은 뭐 같지는 않습니다. 평균과 중간 주택. 자, 일단 중간 주택 가격과 주택 거래량을 보면 모두 전달 대비는 물론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동향 보고서를 보면 10월 단독주택, 그러니까 지난달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은 88만 8,740달러. 88만 8,74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접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집보다 많이 비싸게 하실 수도 있고 뭐 우리 집보다 훨씬 싼데 캘리포니아라고 하지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중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비싼 집 이런 게 아니라 자, 중간이 88만 8,740달러. 한 달 전인 9월에 86만 8,150달러보다도 2.4%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2.4% 집값이 오른 거는 적지 않은 폭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10월, 즉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5.8%나 올랐습니다. 자, 부동산협회는 주택시장이 계절적인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주택 거래와 가격이 약세를 잠시 동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연간으로 본다면 그 성장세는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남가주 지역에 크게 5개 카운티인데요. 남가주 지역의 5개 카운티 가운데 이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2개 카운티죠. LA 카운티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이 2개 지역 카운티는 매매 가격이 한 달 전과 비교해 보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지난해 10월 달과 비교해 보면 모두 다 올랐습니다. 자, LA 카운티의 단독 주택 중간 가격은 95만 6,210달러. 95만 6,210달러. 자,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더 비쌉니다. 자, LA 카운티는 95만. 여기서도 조금 평균 중간 가격치고는 꽤 나가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신가요? 오렌지 카운티는 더합니다. 자, 오렌지 카운티의 단독 주택 중간 가격은 무려 135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비싼 집이 그런 게 아니라 평균 가격이 135만 달러라는 게 이제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역시 좀 LA나 오렌지 모두 다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집값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앞으로 크게 뭐 내릴 일은 많이 없죠. 소폭이나마 계속해서 성장세다라는 게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집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얘기한 김에 LA 얘기 좀 몇 가지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LA에서 이걸 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LA 얘기는 웬만하면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전국에서 영상을 보시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굳이 LA 얘기만 하고 뭐 그러진 않는데 오랜만에 이제 LA 얘기가 나와서 또 타 지역이나 한국에서도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LA에서도요, 인종 혐오 범죄, 그리고 증오 사건과 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그리고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특히 이제 아시안 관련 증오 범죄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LA 지역의 한인, 그리고 아시안 관련 단체들의 긴장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오후 4시에 LA 한인타운 그 웨스턴 에비뉴 길과 베니스 블러바드라는 길 그 교차로 부근에서
37살 된 한인 남성, 37살이면 젊은 남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37살의 한인 남성이 아시안 증오와 연관된 이 밴달리즘,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아시안이라고 욕하면서 막 때리고 그런 거죠. 엄청나게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사람 돌아가셨습니다. 폭행 당한 후에 그 폭행 당한 그 벤치에서 밤새 방치되어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더 문제는 그 가해자는 아직도 잡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요, 지난 4월 LA 한인타운에서 한 30-40분 북쪽으로 가면 놀스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놀스리 지진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한 20년 전쯤에. 네, 여기 한국 분들 엄청나게 많이 사십니다. 자, 이 놀스리지 지역에서 지난 4월에 아시안 65세 남성과 또 70세 여성이 아시안이라는 욕설 듣고 막 욕설과 함께 폭행 피해를 입은 그런 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려 97살, 97세 된 아시안 여성이, 뭐 할머니라고 말할 수 있죠. 97세 아시안 할머님이 산타모니카 공항 인근에서 그 역시 또 한 주차장에서 밴달리즘, 이 폭행 피해를 당하는 등 최근 들어 아시안 증오 관련 피해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시안 증오 사건 및 범죄 신고율이 전보다는 조금 뭐 나아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신고율이 많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아시안 그 범죄, 아시안 혐오 범죄 피해 그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실제 발생 건수보다도 상당히 과소 집계되고 있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꿔 말하면 보고된 것보다 실제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게 이제 경찰국의 입장입니다. 자, 팬데믹을 전후로 증가한 이 증오 범죄는요, 시니어, 그리고 여성 등 사회적인 약자를 중심으로 발생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불특정 개인을 상대로 벌어지는 소위 말해서 묻지마, 아시안이라면 그게 뭐 여성이든 또는 뭐 남성이든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그냥 갑자기 막 욕하면서 폭행을 하고 가하는 그런 불특정 개인을 상대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사실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당국이 일단 뭐 꼭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다라기보다도 일단 좀 분위기가 당분간은 이 정권 교체되는 이 시기에 분위기가 당분간은 좀 불안정스러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시안들은 당분간 좀 누구라도 뭐 젊은 사람이든 뭐 남자든 상관없이 당분간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관계 당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LA 얘기 하나 더 해드리겠는데, LA시가 트럼프 당선인의 소위 그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맞춰서 피난처 도시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LA시의회는 시 당국이 불법 체류자들의 정보를 연방정부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래서 이제 피난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가 우리 여기 뭐 있다, 뭐 몇 명이나 있다, 저기에 있다, 이런 거를 연방정부와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피난처 도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거부권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캐런 베스 시장도 굉장히 진보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통과는 기정사실이죠. 자, 이 피난처 도시, 뭐 sanctuary city,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이게 피난처 도시라는, 또는 뭐 영어로는 뭐 sanctuary city라는 그 용어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어피셜한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죠.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또 이민자들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 단속을 하는 연방 당국에게 어떤 관련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그렇게 우리는 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그런 지역을 그냥 우리는 쉽게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피난처 도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LA를 포함해서요, 미 전역에 최소한 한 12개 정도의 대도시가 유사한 조례를 지금 도입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요, 이 노숙자 문제도 잘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온 도시에 그냥 길거리에 참 노숙자들이 방치돼 있어서 치안 문제, 위생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그런 LA시가 불법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그 도시의 여러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좀 깨끗한 도시 또는 생츄어리 시티 선포를 안 한 그런 도시에 볼 때는, 야, LA 니네 뭐 노숙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저분하고 범죄에 들끓고 막 그러는데
지코가 석자인데 무슨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고 받아들이고 그 너네 안에 있는 노숙자 문제나 범죄 문제나 제대로 해결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그런 일각의 시각도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LA 교육당국, 이제 LA Unified School District, LA 교육구라고 부르는데 LA 교육당국은 불법 이민자와 함께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기로 또 결의하는 그런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LA City는 불체자를 보호한다고 했고요. LA 교육구는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한다. 플러스 알파 불체 학생을 보호한다. 이런 걸 선포한 겁니다. 자, LA 통합교육구는 LA 교육구를 피난처 교육구, 아까는 피난처 시티라고 했죠. Sanctuary City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LA 스쿨 디스트릭트는 Sanctuary School District라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어떤 시각으로 보면 그래도 인권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좀 멋진 도시로 또는 멋진 교육구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시각으로 본다면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쟤네들. 뭐 이렇게 참 어이없어 보일 수도 있는 참 호불호, 이 논란이 있는 그런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여하튼 이 결의안은 LA 교육구 내의 그 이민자, 특히 이제 불법 이민자 가정의 학생과 가족을 위한 보호 정책을 지금 그대로 유지할 것과 또 연방 이민 당국이 접근할 경우에 교사와 교직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들을 각 학교에 일제히 하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방 교육 이민 당국이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뭐 학교에 찾아가서 이 학생 불체자 아니냐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알아서 우리는 어떤 인포메이션도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걸 하달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미국에서 반이민 그리고 반성소수자 정서 등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LA 교육구는 채택했습니다. LA City는 피난처 도시, Sanctuary City, LA 교육구는 피난처 교육구, Sanctuary School District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오빠의 기록을 여동생이 깼다라가 이것이 이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자,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연소 변호사 시험 합격 기록을 잇따라 갈아치운 한인 남매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인가요? 지난해 11월 달에 제가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인 그 남성 학생, 뭐 남자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그 당시 만 18살이 안 된 17살 반쯤 된 우리 한인 학생이었는데 검사됐다라고 해서 제가 아주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그런데요, 1년 전에 제가 그 보도를 해드렸는데 바로 그 학생의 여동생이 이번에 더 어린 나이에 검사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그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남매 라이벌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됐다. 오빠의 기록을 여동생이 깼다라는 제목으로 한인 17살의 검찰청의 인턴으로 지금 들어간 소피아 박 양을 소개했습니다. 툴레어 카운티의 지방검사장은 소피아 박의 놀라운 업적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검사가 된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사무실 가족으로서 우리 모두는, 이 검찰청 모두는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소피아 박의 오빠는요, 지난해 11월에 그 17살 나이에 최연소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툴레어 카운티 검찰에 임용돼서 화제가 됐던 피터 박 검사입니다. 그 당시 최연소라고 했는데 이제 이 기록 다 깨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피터 박의 여동생에 의해서.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피터 박 검사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의 나이는 17살 11개월. 이었고, 이번에 동생 소피아가 지난 8일 합격했는데 그때 나이가 17살 8개월. 그러니까 오빠보다 오빠보다 석 달 어린 나이에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오빠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빠의 기록을 여동생이 깨버린 것입니다. 이 오빠가 기분 좋을까요? 아쉬울까요? 네, 저는 뭐 굉장히 이 오빠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들 남매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될 줄은 알았지만, 즉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줄은 알았지만 정말로 됐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 아들, 내 딸이지만 야, 이거 믿어지지가 않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영어로 소감을 말해달라라고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피터 박 검사가 아빠
영어로 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아빠가 한국말을 더 잘하지만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니까 이제 반 장난 삼아서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영어로? 내가 영어로? 그랬더니 네, 영어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랬냐면 할렐루야! 하고 가만히 할렐루야! 한마디로 했습니다. 네, 정말 할렐루야. 그 한마디로 다 평정이 되죠. 다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거기 있던 미국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자, 이들의 이런 놀라운 성취는요, 현지 지역 방송과 일간지 등을 통해서 상세하게 알려진 것은 물론이고 뉴욕타임즈에도 보도가 되면서 지금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요, 미국에서 어렵기로 유명한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변호사 시험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응시한 8,291명 가운데 54명만이 합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한 210 몇 명의 한인이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불과 17살 8개월밖에 안 된 소피아 박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빠인 피터 박 검사는 지금 18살인데 13세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노스 웨스턴 캘리포니아 대학에 등록해서 법학을 공부했고 2년 뒤에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15살에. 그래서 이제 조기 졸업하는 시험에 그때 15살에 합격해서 고교 과정을 15살에 다 마친 뒤에 로스쿨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피아 동생 역시 오빠가 밟은 경로와 비슷하게 13살 때부터 로스쿨 과정을 시작했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로스쿨 과정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한 4년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야, 누구는 뭐 매일 학교 가서 그 교수님한테 그냥 열심히 배워도 4년 만에 쉽지가 않은데 이걸 다 끝내버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자, 소피아 박 양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로스쿨을 시작한 우리 오빠를 보면서 내가 어린 나이에 로스쿨을 시작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라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됐고 또 그 길을 향해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시 오빠와 마찬가지로 올해 로스쿨을 마치고 툴레어 지검에서 툴레어 지방검찰청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만 18세가 되면 오빠와 같은 정식 검사로 임명됩니다. 지금은 18세가 안 됐기 때문에 검사 15 한국말로 하면 그리고 지금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자격은 다 돼요. 나이 빼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내년에 18살이 되면 바로 검사로 임명이 돼서 오빠와 함께 정식 검사로 함께 근무할 예정입니다. 소피아 박 양은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면서 이 검찰청에 그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소피아 박 양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연방 대법관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꼭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인 2세들이 그 의사, 특히 이제 변호사, 검찰 쪽 말고 변호사 이쪽에는 많습니다. 의사, 변호사는 많은데 이제 판사와 검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더더욱이 이 법조계에서 연방 대법관이 나온다? 이러면 이거 한인 커뮤니티에 이것만한 경사가 없죠. 네, 소피아 박 양 언젠가는 반드시 연방 대법관이 꼭 좀 되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요, 우리 한인 2세들이 법조계는 물론이고요, 특히 이제 언론계에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계, 재계 등등에서 큰 일을 하는 그런 케이스 이제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국에서처럼요, 이곳 미국에서도 의대 전공자들의 그 피부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진작 그랬죠. 가장 많은 게 무슨 성형외과, 그 다음에 피부과, 글로 갈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 그렇진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일이 적어서 피부과는 근무 환경이 좋은 것으로도 알려졌군요. 반면에 또 연봉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서 인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의료계에서 가장 부러운 직업 환경을 자랑하는 피부과 전공의의 자리를 놓고 레지던트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레지던트 끝나면 이제 정식 전공의로 가잖아요. 전문의로 가잖아요. 네. 그때 이제 피부과를 가고 싶어서 하는 거죠. 미국의 의과대학 협의회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부과 레지던트 지원 건수가 50%가량 늘었습니다. 이유는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일과 삶의 균형,
소위 한국에서는 뭐 워라벨 그럽니다. 이 워라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이냐면,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줄인 말인데, 워는 이제 work, 일에 거기서 이제 첫 글자를 좀 따온 거고요. 라는 life, 그러니까 work, life, 일과 삶, 생활, 그것은 이제 밸런스, 그 균형. 그래서 워라벨이라고 한국에서 많이 말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응급 상황이 거의 없는 피부과 특성상 야간이나 휴일 당직 근무가 없고 또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수입은 업계 평균치의 2배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피부과는 주 4일 근무와 야근 없는 삶이 보장이 되고 급여는 2배나 높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피부과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의사들 중에서 의사들이 쳐주지도 않았어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드라마틱하게 제가 좀 표현을 굳이 한다면 의사들 사이에서 뭐 학회하고 뭐 그러면 만나서 뭐 반갑습니다. 김 박사, 이 박사. 김 박사는 무슨 과? 나는 외과. 박 박사는 무슨 과? 나는 내과. 뭐 정 박사는 무슨 과? 나는 뭐 이비인후과, 뭐 안과 하는데 나는 최 박사는 무슨 과? 저는 피부과. 그럼 예. 그 자기들끼리 돌아서 여드름 자른 의사.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그랬어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여드름 짜는 의사라는 놀림의 대상이 됐던 피부과 의사가 지금 완전히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SNS 마케팅으로 시술이나 관련 화장품을 판매하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피부과 의사들. 피부과 의사들이 자기가 자기 고유 그 SNS 계정이 있잖아요. 그 계정에 내 이름으로 뭐 닥터 리차드 최 이름으로 무슨 뭐 화장품이나 관련된 거를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피부과 닥터가 무슨 마치 개런티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잖아요.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내가 개런티 하는 건 아니다 블라블라블라 써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의사가 추천해 줄 정도면 이 의사가 그래도 일단 1차 필터링을 했을 터이니 괜찮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화장품, 그 제품을 많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가 자기 이름으로 SNS 계정에 화장품이나 이런 것을 올려놓고 그 판매로 고수익이 가능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핏 쉐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한 의학협회가 미국 의사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피부과 의사의 연 평균 소득은 54만 $1,000였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의사 가운데 좀 소득이 그래도 좀 평균보다 적다라고 하는 이 소아과 의사. 저는 의사 중에 소아과 의사가 참 멋있던데. 그 소아과 의사의 연평균 소득은 25만 $8,000입니다. 이건 뭐 평균입니다. 평균. 뭐 대도시는 아무래도 이것보다 높을 겁니다. 그런데 좀 소도시, 시골 이런 데는 조금 낮겠죠. 그러니까 일단 평균이 그렇다는 건데 평균 소아과 의사 소득 25만 $8,000. 이거에 피부과 의사 소득이 2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피부과 의사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을 게시물로 올려서 자신의 이름에 게시물로 올려서 게시물 하나당 최대 연간 $30,000의 광고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ABC라는 화장품이 있는데 그거 하나 올려놓고 1년에 한 3만 불 받는 거예요. 그래 하나만 올려요. 뭐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하나, 뭐 로션 하나, 뭐 다른 종류 뭐 하나, 뭐 비비크림 하나, 또 선블락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한 10개 올리면 그것만 갖고도 1년에 막 $30만 광고료로 수입을 챙긴다라는 것입니다. 피부과 의사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피부과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뭐 미세 바늘 치료 또는 뭐 레이저 시술 이런 거 대충 한 2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한 건당 많게는 한 $4,000까지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들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주 상세하게 보도했어요, 이번에. 한 피부과 의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3일, 그러니까 주 4일도 아니에요. 주 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딱 환자 진료를 한다. 그리고도 나는 연 $50만 이상을 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 자기 소개를 한 건지 지 잘난 척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인터뷰한 한 피부과 의사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드름 짜는 의사라는 놀림감에서 이제는 모든 의사들이 오히려 부러워하는 쉽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그야말로 의사들의 로망으로 대역전한 미국의 이 피부과 의사들의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인데요. 시니어 아미라고 들어보셨나요? 시니어 아미? 최근에 한국에서는요, 이게 이제 한국 얘기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고령자들이 모여서 군사훈련을 하고 실제 유사시에 국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봉사하겠다라는 의지로 뭉친 시니어 아미가 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전부터 있던 그 예비군하고도 다릅니다. 예비군은,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지만 35살까지인가요? 그때까지 하는 게 예비군이죠. 그리고 35살 넘으면은 또 동원 예비군? 요건 40 몇 살까지 하나요? 여하튼 군대 막 제대하면 들어가는 게 예비군. 그러니까 24살짜리도 있고, 25살짜리도 있고, 29살짜리도 있고, 대충 그 예비군은 생각보다 젊습니다. 그런 예비군하고 다른 겁니다. 시니어 아미. 실제로 시니어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시니어. 보통 5, 60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몇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자들이 모여서 전시의 예비 병력으로 국가에 봉사한다라는 목표로 창단된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라는 그 사단법인 회원들이 군복을 제대로 차려입고 총기를 갖춘 채 전투 훈련을 받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는 이들의 모습에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정한 희생과 봉사에 우리들은 감사드립니다 라는 댓글, 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라는 등의 응원 댓글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또 일부 댓글은 너무 고령이라 군인을 하기에는 정말 어떤 의지만 갖고는 어렵지 않겠어요? 라는 좀 회의적인 반응도 일부 있습니다. 회의적인 반응? 아니면 걱정스러운 반응? 저는 걱정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반응도 일부 있습니다. 자,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대치 중인 가운데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으로 현역병 자원이 지금 한국은 크게 줄어들고 있죠. 계속. 이에 따라서 병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충원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일고 있는데,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우리가 뭔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논의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생으로 인해서 과거 50만 대군을 자랑했던 한국군이 앞으로는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5, 60대, 이 5, 60대를 다시 군 인력으로 활용하자라는 제안이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겁니다. 국회에서도 최근 그 한 포럼에서요, 군 복무 경험이 있는 50대와 60대를 군 경계 업무,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 훈련 그런 거까지는 아니어도 경계 업무 같은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 업무나 이런 군 경계 업무 정도에 투입하는 그런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방부 산하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라는 게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자, 평균 연령이 60세가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는 50대만 가도 굉장히 젊은 층이에요. 50대가 가면은 이 시니어 아미 훈련 받을 때 물주전자 들고 물통 들고 뛰어야 됩니다. 물 따라드리고. 50대는 그래도 한 60대가 좀 넘어야 그래도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 정도가 된, 평균 연령이 60세가 훌쩍 넘는 이들은 지난주에 전국 각지 훈련장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실제 총을 들고 사격 훈련, 그리고 일부 전투 훈련 등 기초 훈련을 했습니다. 시니어 아미의 대표 윤승모 씨는 평시에 정규군으로 편성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병력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유사시 최전선에 나가서 싸울 어떤 각오로 회원들의 서약을 받고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훈련을 해서 태세를 정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정규군이나 예비군 같은 조직은 아니고 사단법인 등록을 해놓고 조직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한국의 이 시니어 아미가 어떻게 더 조직을 체계화시킬지,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 한계를 느껴서 결국은 이 정도에서 끝나고 좀 흐지부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국민적인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큰 관심을 갖고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시니어 아미, 일단 멋져 보이긴 합니다. 자, 이 영상 보시면서 옛날 생각하시는 우리 5, 60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왕년에 전투훈련 받았던 기억들도 막 소록소록 떠오르시고 그렇습니다. 사실 30년, 40년 전에 그렇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바로
저 전투훈련 받으면 금방 익숙해질 것 같아요. 저도 뭐,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너무 오래 전에 군대 생활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바로 훈련 받으면 곧바로 뭐,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영상 보면서 5, 60대, 심지어 70대 되신 분들도 오래전에 그 추억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